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정말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퓰리처상 수상 작가 리처드 파워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다가 와, 이 글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이 위에 그냥 글자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마법 대체 뭘까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이자 교수, 그리고 오버스토리의 저자이기도 한 리처드 파워스죠. 그의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파워스는 아주 근본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바로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 이 작은 벽돌들이 어떻게 거대한 성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서부터 말이죠. 이게 바로 레지스터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집과 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다 사는 것이라는 뜻은 똑같지만 댁이라고 하면 뭔가 더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단어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의 사회적 위치나 교육 수준, 심지어 의도까지 암시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은 어떨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그는 친구에게 총을 겨누었다. 행동이 바로 나오죠. 그냥 쾅 하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울타리 근처에 그녀는 숨었다. 이건 행동을 뒤로 미루면서 뭘까 하는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떠났다. 이렇게 행동을 중간에 갈라놓으면 독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장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독자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아주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뭘 만드느냐? 바로 캐릭터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비로소 캐릭터의 영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파워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양파 모델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한번 보세요. 캐릭터는 양파 같은 거예요. 제일 겉껍질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나 옷차림 같은 특징이죠. 뭐 녹색 셔츠를 입었다거나 그 한 겹을 벗겨내면 그 사람의 버릇이나 습관이 나와요. 말을 좀 삐딱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양파의 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함이라든지 신뢰 같은 거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캐릭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목숨처럼 여기는 핵심 가치 두 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 그 캐릭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네, 바로 이 압박받는 캐릭터가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자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파워스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차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갈등이죠. 내가 이걸 하면 과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예를 들어 친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의 신념이었던 정직을 버려야 하는 상황. 이런 게 바로 심리소설의 핵심입니다. 자, 이 갈등이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 차원,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이해가 가요. 둘 다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 너무 달라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혹은 두 집단이 부딪히는 게 바로 사회소설이나 정치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바로 인간 대 세상의 싸움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자연 혹은 운명 같은 것에 맞서는 처절한 싸움이죠. 가장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워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현대 문학이 오랫동안 첫 번째, 두 번째, 드라마,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세 번째 차원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숲은 아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인간만의 세상에 갇혀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 이 거대한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신화나 설화에서는 당연했던 바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잊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정복했다, 기술로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듯이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잊혀진 세 번째 이야기, 즉 인간 너머의 이야기를 다시 찾아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야기, 특히 소설이 우리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논리적인 주장이나 빽빽한 데이터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야기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파고들거든요.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증명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린 연필 실험이라는 건데요. 감동적인 소설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잠시 후에 공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소설은 읽는다는 건 말하자면 공감 근육을 키우는 훈련인 셈이고 그 힘이 현실에서도 발휘되는 거죠. 결국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가 가진 힘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처럼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때 과연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인가? 이야기는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확신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 너머에 우리가 몰랐던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